이렇게 또 에게에 떠오르는 이 반대편에서 보기는 처음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이 터키 쪽으로 가면 에게 쪽 다 서쪽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일몰은 봐도 일출은 아주 특별한 풍경을 여러분들이 보셨습니다. 앞으로 이보다 더 서쪽에서 동쪽을 볼 일은 앞으로 없어요. 그거 성게 맞죠? 맞잖아. 하나 까드릴까요? 성게 맞잖아. 이거 성거 아니야? 맞아. 이거 봐, 이거 다 성게잖아요. 성게알 무늬. 그게 너무 비싸가지고. 그렇죠, 엄청 비싸죠. 네. 그래서 성게 알밥은 뭐 최고의. 그 우니 먹고 싶어서 응. 2시간 드라이브해서 바다 이야기 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바다 이야기까지? 거기 제일 아, 근데 여기 보시면 시골에 살면은 고기 손님들이 있어서. 성게가 있다는 얘기는 조금만 무버. 성게가 있다는 얘기는 물이 맑고 좋다. 진짜 너무 이쁘다. 요게 항구터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머리를 깎고 이게 참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저도 밤에 머리를 깎았어요. 그래가지고 갱그레아 하게 되면 머리 깎는 게 봐봐 어제 달라졌잖아. 깔끔하게. 얼굴이 깨끗해지셨어요? 아니 머리가. 올리브오일. 할렐루야. 예. 예스. 머리 깎아서 하려고. 우와 우리 내려준대. 야 오케이. 야 박수. 예. 그러면 여기 18절에서부터 19절까지만 읽는다. 여기 마이크 대고 귀 있는 자는 사울은 여러 날 거기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갔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상황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고. 할렐루야. 제가 오늘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 일단은 어제 제가 머리를 깎았다는 거 하나 하고 진짜 깎았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장을 읽어보시면 고린도를 떠나서 여기서 에베소로 뭐야 이거? 갑자기 에베소로 갔는데 이 고린도에 막 안 좋은 분쟁 소식이 나고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 편지를 써야 되겠다 할 때 그 편지 이 보내는 사람의 소스테는 어제 우리 그 회당장 갔잖아요. 저는 그렇게 읽어봐도 소스테네가 이 갱그리아에서 바울을 따라갔어요. 회당장이잖아요. 그런 후에 에베소에서 이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에 바울과 소스테네는 그런 바울이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에 이곳의 회장장이었던 소스테네와 함께 이 마크스 목사님이 소스테네요. 회장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나중에 회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소스테네조차도 자기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자기 동역자로 담은 21세기의 바울이십니다.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회당장과의 그 관계, 예수를 회당장이 믿었다는 거, 저희 교회가
유대인 회당을 빌려 쓰다가 교회를 산 것보다 어떤 하나님의 복음이 없어가지고 또 그의 이름이 또 성경에 이렇게 왔기 때문에 마음을 간직하시고 다음에 그리스도교나 사도행전 읽을 때 바울의 모습이 여기였구나. 들어오는 배들을 보호할 수 있는 망대가 있었고 이렇게 유적지가 있었고 비잔틴 시대 때보다 지금 수위가 아까 그게 낮아졌습니다. 적혀 있었어. 수위가 높아진 거죠. 건물이 내려갔으니까. 그래서 이게 어제 고린도 터널 운하 지날 때 이렇게 판이 위아래로 엇갈리는 것도 봤고 제가 이 초창기에 이 운하 건설의 어려움이 저쪽 고린도 쪽, 즉 아드리안 쪽의 수위하고 이곳 이 에게해 쪽 수위가 다르다는 얘기를 늘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 증거가 지금 보니까 적어도 1500년 전만 해도 지금 지어졌던 저 교회가 묻지였을 거예요. 땅, 육지. 근데 지금은 그 유적지가 가라앉아 있는 걸 보면 이게 정말 이렇게 계속 들리는 이 이야기들이 하나씩 이렇게 되고 결국 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이제 온갖 힘을 쏟았던 바울이 특히 회당의 첫 그리스보가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리고 1년 6개월을 이제 이곳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그리스보가 이제 회당장에서 물러나고 새로운 회당장 소스테네가 또 이렇게 뒤를 이어서 회당장이 됐는데 바울이 겐그레아에서 이제 머리를 깎고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돌아가는 길에 누가 동행했는지는 나오지가 않아요. 그런데 후에 이 고린도에 보낸 편지에 나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는 하면서 이 고린도에 편지를 보낼 때 그 회당장 소스테네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 사도 바울의 큰 동역자가 됐고 적어도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에는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의 회당장이었던 권위 있는 유대인 회당장이 이렇게 함께 공동 발신자로 이렇게 이름이 나오면서 고린도 지역에 관해서는 최고의 권위를 가진 편지였다. 이런 거를 또 오늘 이렇게 새 아침에 깨달았어요. 자, 이제 우리는 이제 오늘 마테오라까지 아마 전 세계에서 정말 진귀한 지형과 지지를 가진 운하 오른쪽. 이게 어제 네, 어제는 좀 더 걸어서 건널 수 있도록 저쪽 중앙해안 쪽으로 갔었고요. 오늘은 이제 이렇게 하이웨이를 따라 갑니다. 그 시작에 헬라 도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 시대 때 바울에 의해서 등장하는 도시지만 그 도시의 시작은 빌립 2세였다. 그는 누구였느냐?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였다. 그래서 이 마게도냐는 오늘날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최대 헬레니즘의 시작이 된 땅입니다. 거기에 많은 유적지들은 이제 베르기아라든지 펠레라든지 오데사라든지 플로리나라든지 정말 보석과 같은 이 도시들이 많아요. 근데 왜 우리가 거기를 안 가느냐? 이렇게 보면 데살로니가에서 베리아까지 왔던 바울이 갑자기 방향을 남쪽으로 틀어서 아가야로 오는 바람에 그 이후의 이야기가 안 나타나는데 있어요. 그 이후의 이야기가. 그게 어디에 있냐면 로마서에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회고할 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편만하게 복음을 전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루리곤이 이때 처음 등장을 해요.
근데 베레아에서 일루리건까지는 한 300-400km 되는 거야. 그럼 베레아에서 아가야로 꺾어졌지만 여기 있네요. 예. 잠깐만요.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아침에 조금 정신이 말똥말똥하고 또 어제 잘 주무셨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오늘 조금 얘기를 좀 해드리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요게 이제 데살로니가잖아요. 요게 데살로니가입니다. 아덴은 여기에 있어요. 고린도는 저쪽에 있고. 근데 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간 다음에 이 베레아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아덴으로 와요. 그런데 일루리고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오늘 알바니아의 듀로스라고 하는 도시가 바울 시대 때의 일루리곤입니다. 근데 로마에 보내는 편지에 바울 스스로가 나는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편만하게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 2차 전도 여행 때 드로아를 떠나서, 이 드로아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드로아가 여기 있어요. 여길 떠나서 아가야까지 가는데 시간을 계산해 보면 7개월이 펴. 7개월이. 그냥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베레아까지 갔던 바울이 아덴으로 꺾어지면서 끝나는데, 이 베레아에서 일루리곤까지 이 거리가 300-400km예요. 이 거리가. 그런데 이곳에는 등장은 안 하지만, 제가 오늘 빨리빨리 잘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제가 어제 에그나티아라는 길을 설명을 했어요. 이 에그나티아는 사도 바울의 복음의 길이라고 하는데, 이 에그나티아가 일루리곤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베레아에까지 간 것처럼 사도행전에 나오지만, 그가 후에 3차 전도 여행 때 간 것 같아요. 3차 전도 여행 때 이 베레아에서 계속 직진을 해서, 어제 여기 저한테 질문한 여기 성도님 중에 펠레라는 말을 저한테 했고, 그 다음에 베르기나 얘기를 했어요. 그게 다 에그네티아를 통해서 발칸의 오흐리드를 지나서 이렇게 해서 일루리곤까지 길을 제가 따라가 봤습니다. 그 길은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사도 바울이 지났던 길입니다. 왜냐면 그가 후에 일루리곤까지 편만하게 복음을 전했다. 이 편만하다는 뜻이 오랜 시간 동안 지냈다는 뜻이고, 실제 3차 전도 여행 시에 이 마게도냐에서 갑자기 아가야로 내려가는 그 기간에 7개월의 기간이 빕니다. 그래서 저는 그 7개월의 그 기간이 이곳 마게도냐에, 특히 일루리곤까지 에그나티아 길을 따라서 이동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우리 신학학회에 했던 한일장신의 차정식 교수라든지 여러 교수들하고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토론을 해서 보면 내 말에 긍정을 했어요. 맞다. 그래서 어쨌든 이 현장 답사를 통해서 그 길을 따라서 가봤는데, 이걸 여러분이 일루리곤까지 가는 이 길에 북마게도냐, 이 마게도냐 사람 중에 오늘날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가 있었냐면 마더 테레사가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가 2018년인가 15년도에 가장 최근에 독립한 노스 마게도냐라는 국가가 있습니다. 오랜 분쟁 끝에 마게도냐가 독립을 해요. 북마게도냐가 독립을 하는데, 그 수도가 스코페. 그 스코페에 가면 두 사람의 이 위인이 아주 자부심을 갖는 북마게도냐 사람이 있는데, 첫째는 마게도냐의 알렉산드로스, 가는 곳마다 알렉산드로는 동상이고, 두 번째는 바로 마더 테레사 생가가 북마게도냐의 스코페에 있습니다. 그 생가를 지금 박물관으로 꾸며놨는데, 거기에 가니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마더 테레사를 방문했었고, 그 다음에 역대의 당대의 미국의 대통령 대단한 정치 지도자들이 다 마더 테레사를 방문했던 그 사진들이 쫙 걸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사랑의 아이콘이죠. 그래서
발칸 전체 발칸 지역에 마더 테레사 16세인가의 이제 수녀로 이렇게 해서 그가 인도로 선교사로 떠나고 그러면서 결국은 노벨 평화상도 받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죠. 자, 우리 이제 오늘은 이제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뭐 400km 이상을 버스로 이동을 합니다. 대신 이제 1시간 정도, 1시간에 1시간 반 정도마다 여러분들이 화장실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말씀해 주시면 그래서 쓸게요. 왜냐면 얘기는 안 해도 또 이렇게 어제 말씀드린 게 시시점마다 이렇게 팔 운동 하시고 아우 난 피곤해 하고 절대 차에 있지 마세요. 우리의 이 전체 12일간의 여정은 끊임없이 버스 타는 열정이기 때문에 거의 1시간에서 1시간 반마다 한 번씩을 제가 세워드리면 꼭 내리셔서 팔 운동 하시고 또 휴게소에 들어가서도 또 앉지 마시고 그냥 계속 이렇게 두리번 다니시면서 그리스 최대 항구 도시고 그 역사가 엄청 오래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베레아에서 막 데살로니가에서 막 와서 또 거기까지 따라와서 괴롭히니까 밤에 급하게 신라와 디모데는 그냥 남겨두고 자기 혼자 이제 바닷가로 나와서 거기서 배를 타고 아덴으로 옵니다. 그럼 아덴에 어디로 도착했느냐? 이제 그 도착한 항구가 피레우스 옆이에요. 지금 그 사도 바울이 옛 도착했다고 하는 그 장소를 표시를 해놨어요. 우리가 이제 성주 순례 때 거기까지는 안 가지만 그때 바울을 연구하는 사람들 또는 그 전승에 바울이 이곳 아테네 도착을 해서 아덴을 거쳐 고린도로 갔다 이렇게 하는 그 길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이 성주 순례로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계속 그런 전승에 있었던 장소들을 부각을 시켜서 더 많은 순례자들이 그리스를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그쪽에 특별한 건 없어요. 다 옛날 유적지니까. 그런데 이제 바울 동상 하나 세워놔가지고 바울이 베레아에서 아덴을 이곳 거기가 옛 항구터니까 이쪽으로 들어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많은 이야기들은 이제 헤로도토스의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헤로도토스는 여행을 정말 많이 했어. 이집트도 엄청 몇 년간 했고 그 옛날 그쵸? 바벨론도 가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다니면서 보아왔던 것들을 또 기록을 많이 이렇게 해놨는데 이 페르시아의 왕이 된다고 하는 것은요 저 인도에서부터 이 투르키예를 거쳐서 이스라엘을 거쳐서 저 이집트까지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왕이 200년 동안에는 이 샤한사 하게 되면 이 페르시아어로 왕 중의 왕, king of kings. 근데 이 페르시아 왕에게 또 하나 붙여진 이름이 파라오입니다. 왜냐면 이집트를 정복을 했거든. 그래서 정복을 하고 그래도 그 기간 동안 이집트의 파라오까지 겸한 거예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 왕들의 계보를 보고 그의 호칭을 보면 샤안사 다음에 또 하나 나오는 게 이 파라오 of 이집트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 고레스가 이 소아시아까지 점령을 하고 그때는 그리스까지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고레스가 점령한 이 소아시아 땅에 그리스인들에게 부추겨서 반란만 일으키지 않았다면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전쟁 역사는 없었어요. 그렇게 보면 또 알렉산드로스 왕이라는 사람도 탄생 안 했을 수도 있었고, 자 그렇게 해서 이 또 하나 여머니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집트를 꿈꿨어요. 근데 꿈을 이루기 전에 죽었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이 감비세스 2세입니다. 그래서 감비세스 2세가 드디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집트를 치고 점령을 해요. 그리고 이집트의 파라오에 즉위를 합니다.
이게 이제 역사예요. 그런데 이 캄비세스가 이집트의 원정을 떠나면서 자기의 동생이 이 마음에 걸렸어요. 뭐냐면 이 대부분의 왕들이 한 번 원정을 가면 몇 년씩 갔다 오거든요. 그 사이에 워낙 이 왕의 시스템이 왕 하나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왕을 죽이고 내가 대신 왕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 중에 이제 마음이 불편했던 것이 자기 친동생이 있는데, 내가 이집트에 원정을 갔을 때 혹시 동생이 페르시아 땅에서 자기가 대신 왕으로 쿠데타를 일으키고 되면 어쩌나, 이런 염려 때문에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사제였던 가우마타라고 하는 사람에게 비밀리에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원정을 떠나는 즉시 내 동생을 죽여라. 그래서 반란에 이제 그 씨를 아예 이제 막은 거죠. 그러니 형이 왕이 되었을 때 동생의 존재는 그 누구도 몰랐던 거야. 왕 하나면, 심지어는 오스만 제국 때는 수십 명의 아들 중에서 하나의 왕이 그 아들 왕자들 중에서 왕이 되면 이 분란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나머지 왕들을 다 죽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왕자가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왕이 되든지 그냥 형제 중에 하나가 왕이 되는 순간 나는 다 죽는, 이런 시대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 페르시아의 캄비세스 2세가 떠나는 즉시 가우마타에게 동생을 죽여달라고 부탁을 해요. 근데 그 정도를 맡길 정도면 최고의 신임 있는 이 친구인데, 이 가우마타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어차피 동생의 존재는 잘 몰라, 왕궁에서도. 그러니까 자기가 동생을 죽이고 내가 그 동생 역할을 해서 왕이 되면 어떨까라는 이 마음에 이게 딱 이게 사탄이 들어간 거야.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결국은 동생을 부탁대로 죽여주고 살아있는 동생인처럼 하면서 왕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집트에 원정을 갔는데, 반란이 나타났던 얘기를 들은 거야. 캄비세스 2세. 이 캄비세스 2세는 고레스 왕의 친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이집트 원정을 갔다가 이집트 원정을 마치고 그 에티오피아까지 넘어가려고 하던 찰나에 이 이야기를 급하게 듣고 돌아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돌아오는 길에 이 사고사로 죽어요. 캄비세스 2세가. 그때 고레스에 참모이면서 뒤를 이은 아들 캄비세스의 구인 9명의 충실한 충신이 있었어요. 그 충신 중에 하나가 다리오라고 하는 장군이었어. 그런데 이제 이 페르시아로 오는 길에 캄비세스 2세 왕이 죽고 돌아와 보니 난리가 난 거야. 이 가우마타를 위시해서 아는 사람이 우후죽순으로 내가 왕이다 이렇게 하면서 반란이 춘추 전국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때 이제 충실스러운 왕과 함께 원정을 떠났던 9명의 충신들이 모여가지고, 야, 이거 어떡하냐. 가우마타는 친동생이 아닌데 동생 행세를 하면서 왕으로 선포를 해버렸으니 두 가지를 논의해. 첫째는 그냥 아닌 건 알지만 페르시아의 안정을 위해서 그냥 가우마타를 왕으로 인정해서 우리가 섬기자, 이렇게 의견이 하나 나왔고, 또 하나는 이건 말도 안 돼. 배반자 반란자를 왕으로 섬길 수 있는 것은 내가 섬길 수가 없어. 그렇게 해서 이제 충신 9명이 합쳐가지고 가우마타를 칩니다. 그러니까 막 굉장히 불안한 상태죠. 그때 그러면 가우마타를 이어서 이 충신들이 모여가지고, 쉽게 말하면 캄비세스 2세의 뒤를 이어서 누가 왕이 될 것인가. 그러면서 이제 결론은 딱 하나 내뱉었어요. 우리 9명 중에 하나가 왕이 되자. 그러면 9명 중에 어떻게 우리가 왕을 우리가 뽑느냐 했을 때 이제 헤로도투스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 9명이 각자의 말을 타고 이 도성으로 도착을 하자. 도착을 해서
도착을 했을 때 가장 우렁차게 이 울음을 터트리는 가장 용맹한 말의 주인이 왕이 되자. 이거 너무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터무니없지만 원래 옛날엔 그랬어요. 이스라엘도 그랬잖아요. 뭐 왕이 됐다가 7일 만에 폐위당하고 또 왕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 9명의 장군들이 각자 이제 마부에게 얘기를 하면서 야, 이런 게임을 통해서 우리가 이 페르시아의 샤한사 왕이 되어야 되는데, 그랬더니 그때 이 다리오의 장군의 마부가 장군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해내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9명이 말이 하나씩 도성에 도착을 하는데, 아닌가 다를까 이 다리오 장군의 말이 그냥 도착하자마자 길길이 뛰고 막 우와 끼끼끼끼 하면서 이제 우렁차게 되니까 이건 뭐 물어볼 것도 없이 이 다리오가 왕이 된 거예요. 이렇게 이 다리오가 이제 페르시아에 원래는 고레스에 이었지만 그 중간에 감비세스 2세 이어서 이제 왕이 됐어요. 그래갖고 나중에 이 다리오가 그냥 나는 훌륭한 마부 덕에 왕이 돼서 이런 말을 고백을 했대요. 이게 이제 헤로도트스 기록에 되어 있는데, 그럼 어떻게 그 마부는 이 다리오를 왕으로 만들었느냐. 근데 나중에 그 야사를 얘기를 하는데, 이 마부가 그 일전이 있는 전날 이 그 말을 끌고 아주 잘생긴 암 말을 팍 대기시켜 놓아가지고 신방을 꾸며주는 거야. 기가 막히게 행복한 이제 시간을 보내고, 근데 그 밤에 다시 데려와가지고 그 다음날 이 말에 마부를 태웠어요. 그리고는 이 마부가 전날 신방을 꾸몄던 그 멋있는 아름다운 말을 죽여버려. 죽여버리는 거야. 그 피냄새가 날 거 아니에요. 예, 정치가. 근데 다리오의 말은 또 가면 오늘도 이게 하면서 막 기대고 갔는데 그 말이 죽어버린 거야. 그러니까는 내 색시 어디 갔어, 내 색시 어디 갔어 하면서 길길이 뛰면서 날뛰는 것을 이제 게임에서는 가장 용맹하고 저 정도의 말의 주인이면 장군이 될 수 있겠다 해가지고 이제 다리오를 왕으로 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보니까 자기가 이제 고레스 왕의 아들도 아니고 그 적통을 이어받은 그런 게 명분이 없으니까 나중에 고레스의 딸과, 그러니까 지금 모시던 감비세스 2세의 아버지인 고레스의 딸과 결혼을 해서, 그렇게 해서 다리오라고 하는 인물이 이 페르시아 바사죠, 바사. 우리 성경에 나오는 다리오 뒤를 고레스의 뒤를 이어서 다리오가 왕이 되었다, 이런 얘기였어요. 재밌지? 재밌어요. 감사합니다. 네, 내가 이게 페르시아 땅에 가야 이 얘기가 나오는데 내가 열흘 동안 김삼환 목사님을 모시고 이 페르시아를 가가지고 정말 성경에서는 알 수도 없는 이런 많은 야사, 또 진실된 역사 이야기, 성경 이야기 하는데,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마지막 남은 장소는 페르시아 같아요. 페르시아 있고, 그 다음에 고레스 하게 되면 여러분 이 바벨론을 이제 점령하고 그 바벨론에 와 있던 유대인 포로들을 해방시킨 왕으로 되어 있는데, 이 왕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여러분들은 그 영국 대형 박물관하고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고레스의 원통이라는 게 나와요. 이제 지금 아마 이 고레스의 실린더 또는 고레스의 원통 이걸 치면 어떤 건지 모양은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진짜 고레스가 관대한 왕이었다는 게 뭐냐면, 그 원통의 고레스가 바벨론을 먹고 첫 페르시아의 제국의 황제로 샤한사로 등극을 하면서 그가 내가 어떻게 이 페르시아를 통치하겠다고 하는 자기의 지침을 적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전 이 아시리아나 바벨론하고는 정반대인데, 아시리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점령국의 사람들을 대충 대하면 반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주 잔인하고 포악하게 다뤄야 이 사람들이 복종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강압 정치를 썼잖아요. 그래서 막
이 반란을 이렇게 막 살갗을 벗겨버리고 막 3대째 다 죽여버리고 이렇게 해도 결국은 아시리아가 망했어요. 반란 나잖아요. 그 성경에 보면 뭐 에살핫돈이라든지 살만에셀 이 등장하는 왕들이 성경에 이게 다 아시리아의 왕들이잖아요. 그리고 바벨론도 마찬가지. 바벨론은 조금 다르게 아예 이 반란의 씨를 없애기 위해서 유대 땅에 대부분의 리더들, 똑똑한 사람들, 명문가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갔지만 결국은 그것도 이 남은 사람들이 애국과 결탁을 해서 바벨론에 대항하는 막 일이 이렇게 벌어지면서 고레스가 아마 거기에서부터 힌트를 얻은 게 아닌가.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이 점령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서 조공을 바치는 것이 목적인데 굳이 그들의 문화, 종교, 이런 민족성까지 우리가 말살한다는 거는 비효과적이다. 이걸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제국의 역사를 보면 가장 안정적이고 이 장기간의 제국을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같이 관대 안정치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전에서 읽는 지혜예요. 페르시아가 그랬고 로마가 그랬고 헬라가 그랬고 이게 다 그 뿌리는 어쩌면 이 페르시아에서부터 시작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어떻게 고레스가 할아버지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왕조를 세울 수 있었을까라는 이야기를 이 헤로도투스는 그때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원래 이 고레스의 할아버지는 이 메대입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잖아요. 메대가 나오잖아요. 이 동방박사도 메대 사람이고 다리오도 메대 사람이고 또 고레스도 메대 사람이고 그 메대 사람의 후예가 오늘날 투르키의 쿠르드족입니다. 그건 이제 정설로 이렇게 학설로 나와 있어요. 논문에도 나와 있고. 그런데 이제 내가 그 할아버지 이름을 지금 잠깐 까먹었는데 그 메대의 왕이 꿈을 꿨는데 자기 딸 공주가 꿈에 오줌을 넣는데 그 오줌이 자기 영토를 다 적시는 거야. 오, 신라시네 어떤 왕이. 이거 얼마나 딸이 오줌을 많이 놓는지 꿈에 자기 메대 왕국을 다 적셔버리는 거예요. 야, 꿈이 이상하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현자들에게 이제 꿈 해몽을 옛날에 꿈 해몽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성경에 꿈 해몽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메대의 왕의 꿈인데 현자들이 폐하 이거는 이 공주에게서 나오는 아들이 이 우리 메대를 다 이렇게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그런데 연거푸 2번을 꾸면 이게 확신이 돼. 이번에 뭐냐면 이 딸에게서 한 포도 넝쿨이 나오는데 그 포도 넝쿨이 메대 땅을 다 덮는 거야. 그래서 역시 또 그것을 해몽을 시켜봤더니 역시 이 메대의 왕은 공주에게서 난 아들이 될 거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아무리 할아버지지만 이 딸에게서 난 아들이 이 메대를 먹는다는 것은 즉 손자가 할아버지 나라를 먹는다는 뜻이니까 불길하잖아. 그래서 그래도 그 공주를 죽여버릴 수도 없고 아니 옛날엔 다 그렇게 돼요. 아들도 왕권을 물려줄 걸 알면서 그 아들이 조금 더 일찍 왕이 되려고 하는 그 의도를 낚아채면 아들을 죽여버려요. 이게 권력의 욕심은 아들도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꾀를 낸 게 뭐냐면 저 공주를 메대 왕의 공주이긴 하지만 유배를 시켜버리자. 그 방법은 우리 이 메대 이 전 페르시아 땅에서 가장 구석진 곳에 가장 힘없는 한 지역의 아들과 결혼을 시켜서 아예 이 메대는 이 거들떠도 못 보게 이렇게 하자 해가지고 그 택한 나라가 안산 왕국이라는 게 있어요. 저 구석구석에 안산 왕국에 있는 이 왕자에게 딸을 시집 보내는 거야. 난 그걸 읽으면서 야, 이 왕자는 횡재했네. 예?
스도에서 왕의 이렇게 인정을 받고도 사이가 되는 게 쉽지 않은데 들어보지도 못한 구석진 조그만 왕국에 이 한 왕자에게 이 대매대의 공주를 준다는 거는 어쨌든 뭐 이게 뭐 온달장군과 같은 역할이 된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그래가지고 시집을 보냈는데 한참 있다가 이 공주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다는 얘기를 들어요. 아들이 태어났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의 매대 왕의 총리, 가장 그 충성스러운 장군이면서 총리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가서 그 아들을, 손자를 죽이고 목을 베어하라 그래. 대단한 거야. 그래가지고 갔는데 아무리 이게 왕의 명령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때 자기가 모셨던 공주의 아들인데 이 공주의 아들을 죽이라 그러는 엄명을 받고 왔는데 차마 그럴 수가 있어야 돼. 진짜 충실한 신하가 되려면. 근데 그럴 수가 없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마침 그때 자기가 막 그 공주의 아들을 죽이러 갔을 때 막 갓 태어난 농부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죽은 거야. 그래서 그거를 바꿔치기. 그래서 진짜 왕의, 그러니까 공주의 아들은 이 농부에게 주고 농부에게서 죽은 아들을 받아가지고 목을 잘라가.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매대 왕에게 가서 여기 폐하 하고 이렇게 자기가 이 임무를 잘 수행했다고 해서 그 아기의 목을 탁 칩니다. 왕 믿은 거야. 그리고 세월이 흘렀어요. 왕의 씨는 뭔가 달라. 이 떡잎부터 다릅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있는데 그 동네에서 이 이제 농부의 아들인데 그 아이들끼리 놀잖아요. 놀다 보면 왕의 놀이도 하고 막 하는데 꼭 애들 그 또래들 중에서 꼭 왕의 역할을 하는 애가 특출난 애가 꼭 있어. 그래 그 계속 장성하면서 그게 고래 쓴 거야.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쫙 하다가 나중에 왕의 키까지 들어간 거예요. 저렇게 특출난 애가 저 안산왕국에 나올 리가 없는데 이게 지금 헤로도토스가 쓴 건데 어떻게 고레스가 왕이 됐냐는데 그 아무리 봐도 쟤는 왕의 씨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총리를 불러가지고 딱 한 다음에 다시 묻지 않겠다 하고 네가 그때 죽인 그 아들이 공주의 아들이 맞느냐 하고 딱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니까 폐하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실은 제가 하면서 이 자초지정을 얘기한 거예요. 왕이 그냥 분노. 근데 왕은 참았어. 참았고 나중에 이제 큰 잔치를 베풀어요. 그리고 진귀한 고기를 내놓고 총리를 초대하는 거야. 그러면서 잘 먹여줘. 이렇게 먹여주고 쫙 한 다음에 지금 이제 딱 진지하게 지금 내가 먹은 이 고기가 무슨 고기인지 아느냐? 바로 네 아들의 고기였다. 그 아들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복수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총리는 그냥 그 또 아들 고기를 먹은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분노와 그렇지만 그 왕 앞에서 분노를 폭발하는 순간 자기는 죽는 거야. 그래가지고 꾹꾹꾹 참고 있고 이 이야기가 결국은 고레스에게 들려서 알고 보니까 할아버지가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게 하려고 저 한산 쪽에 있었다가 태어났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를 죽이러 보낸 사람을 보냈고 뭐 이렇게 해갖고 할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이게 자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역시 고레스는 고레스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산 지역에서 하면서 이게 굉장히 힘을 키워가지고 어느 정도 됐다 싶었을 때 드디어 할아버지에 대한 복수를 하러 매대 왕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또 할아버지 매대 왕은 이 손자가 대단한 군사들을 이끌고 자기 나라를 쳐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 하필이면 나가 싸우라고 하는 그 역할을 그 총리에게 준 거야. 내가 너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이제 내가 저 고레스 오는 저들을 완전히 쳐 없애버리면 너에게는 면죄부다. 근데 이 총리가 얼마나 있잖아 지금 아들을 삶아서 자기에게 했던 그거 갖고 아예 가자마자 고레스에게 손을 들어버리고 나 역시도 당신과 같이
패대왕에 대한 원한이 있다 그러면서 당신과 싸우라고 내가 끌고 온 이 모든 병력을 당신에게 줄 테니까 당신이 힘을 합쳐 저 외대를 쳐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할아버지의 나라를 치고 드디어 아키메네스 왕조라고 하는 페르시아 왕조의 첫 샤한사가 고레스가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고레스가 나중에 이제 힘을 키워서 바벨론을 잡아먹고 바벨론에 들어가 보니까 여러 나라에서 와 있는 그런 그 포로들을 묻는 중에 유대인들을 알게 되고 너희들은 네 고국으로 가서 다시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랬더니 이제 이 바벨론에 올 때에 느부갓네살이 자신들의 성전을 파괴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재정까지도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 고레스 원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그 유대인들이 그때가 딱 70년째래. 바로 예레미야가 70년만 참으면 돌아올 수 있으니까 느부갓네살에게 대항하지 말라. 그게 예레미야가 계속 외쳤던 하나님의 선포였잖아요. 이렇게 해서 어쨌든 고레스 원년에 포로들이 돌아와서 세컨 템플 시대를 여는 겁니다. 제2성전 시대를 열었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중수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아는 제2성전 시대가 열린 겁니다. 예수님은 제2성전 시대 때에 그런 사람들이었죠. 진짜. 여기까지. 재밌죠? 예. 커피 한 잔 얻어먹으니까 이렇게 또 시 한 수 읊어주고 다음 정류장에 가서 또 기분 좋게 한 잔 주시면 또 하나 불고 저는 제2의 내 모교 같아. 뉴저지 온누리교회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2500년 전 이곳이 주목받았던 테르모필레 전투, 즉 페르시아의 이 아하수에로 왕이 쉽지 않아요. 직접 대군과 함께 이 그리스를 쳐들어온다는 게. 그런데 바로 이 왼쪽의 이 산지와 이 바다 사이에 협곡이에요. 이거 협곡. 그러니까 계곡은 아니지만은 이 바다로 갈 수도 없고 산으로 올라갈 수도 없고 요 길목이 바로 이 아테네로 들어가는 길인 거예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가 이렇게 육로로 또는 일부는 바다를 따라서 이제 오고 가면서 이렇게 만나면서 가장 이 전략적으로 통과해야 되는 곳이 바로 테르모필레라고 하는 거. 지금 앞으로 한 20분 남았어요. 이 길을 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왼쪽에 보시면 중간중간 이게 산길이 있어가지고 이 협곡이 막히면 저 계곡을 타고 올라갔다가 산을 돌아서라도 계속해서 아테네로 이렇게 진격을 해 나갈 수 있는 구조인데 한 20분쯤 가게 되면 테르모필레라고 하는 곳은 꽉 막힌 거야. 요 산과 해안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더 직진할 수 없는 그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 골목에 이제 전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전투가. 근데 이제 고대에는 육로로 오게 되면 몇 개월씩 오기 때문에 항상 오기 전에 선전포고를 해요. 우리가 간다. 항복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리고 일정 조공만 바치면 너희들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이 민족적 종교를 건드리지 않겠다. 항상 이 선전포고를 하게 되면 받아들이면 무혈 입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싸우겠다 그러면 이제 전쟁이 선포가 되는 겁니다. 역시 이 10년 전, 그러니까 이 테르모필레 전투가 있기 10년 전에 아하수에로 왕의 아버지 다리오가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의 그리스인 반란을 완전히 뿌리를 뽑기 위해서 그리스를 먹기로 결정을 해요. 이거는 정말
비해서 보면 자기들의 계란으로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바위를 깨는 것과 같이 상대도 안 되는 전쟁인데 그 첫 전쟁의 장소로 이 마라톤 평원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마라톤 평원에 딱 배를 대서 군대를 상륙시킨 다음에 육지로 아테네로 뭐 40km밖에 안 되니까 한 이틀이면 가죠. 이 아테네로 들어가고 나머지 군대는 이 마라톤 평원에 이 병력을 내려준 남은 병력은 배로 그냥 아테네로 돌아서 양쪽에서 이제 아테네를 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했을 때 그때도 이 그리스에서는 막상막하였대요. 5대5였대. 싸우자, 항복하자. 그때 이제 테미스토클레스가 아니다. 이거 지금 항복하면 평생 저 노예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왕의 명령이 아닌 중에 왕의 명령이 아닌 우리 시민 스스로의 생명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자. 그래서부터 왕의 명령으로 구성된 군대가 아니고 밑으로부터 이 들고 일어난 전쟁. 그러니까 자유를 위해 시민이 직접 나선 전투가 마라톤 전투이면서 또 테르모필레 전투입니다. 그게 이제 490년 주전 490년에 마라톤에서 예상을 깨고 참패를 당해요. 페르시아가. 그래서 그때 다리오가 오지 않고 군대를 보냈거든요. 그래서 이 서력을 하기 위해서 10년 동안 칼을 간 거야. 그리고 마침내 다리오는 북방에 토벌을 나갔다가 전사를 하고 그의 아들 역시 이 아하수에로가 아버지의 그 유산 뜻을 유지를 받들어서 10년 만에 재정비를 해서 두 번째 침공을 한 전투가 바로 테르모필레 전투입니다. 이때는 수십만 명을 데려왔어요. 수십만 명을 데리고 이제 오는데 그 첫 격전지로 테르모필레가 된 거야. 테르모필레. 왜냐면 거기는 많은 인원이 함께 뒤엉켜 싸우면은 수적으로 우세한 이 페르시아가 이기잖아요. 그런데 수적으로는 터무니없이 작지만 정말 용맹스럽게 그지없는 이 스파르타군이 앞장에 딱 쓰고 뒤에 아테네군이 쓰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것을 역사적으로 이 뒤 영화 300에서는 이제 조금 이제 그게 각색이 됐다 그래. 그래서 그 비평을 많이 해요. 역사를 중용의 입장에서 보는 사람들에게. 그런데 그때 이제 레오니다스가 그 유명한 얘가 델포이 얘기를 했잖아요. 이 모든 전쟁은 항상 신탁을 받아. 그래서 내가 이 전쟁에 나가게 되면은 내가 이길 것인가 질 것인가. 그래서 레오니다스도 왕이 델포이에 가갖고 신탁을 했는데 아주 애매모호한 신탁을 했어요. 아니 그건 나도 할 줄 알지 그런 거는. 근데 어느 정도 이게 이론이 맞아야지. 이제 그 역사에 남을 내용인데 그렇게 그냥 이렇게 과자 먹듯이 이렇게 하지 말아요. 그래도 잘했어. 그래도 나는 자매님밖에 없어 얘기요. 내가 남은 43명을 위해서 하는 모든 말의 근원과 힘은 바로 자매님에게 더 나오는 거니까 소명을 가지고. 그때 이제 신탁이 이런 신탁을 받았다 그래요. 스파르타의 왕이 죽을 것이 아니면 스파르타가 멸망할 것이다. 아니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이제 해석해 보면 스파르타 왕이 죽지 않으면 스파르타가 파괴될 것이다. 이게 이제 그리스 철학에 깊이 뿌리 박힌 신탁이에요. 왜냐면 스파르타의 왕이 나가서 싸우면 스파르타가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 싸움을 회피해서 스파르타 왕이 살면 스파르타는 파괴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어떤 그 학자들은 좀 비약이지만 예를 들어서 예수님에게 비유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위해 죽으면 인류가 구원을 받을 것이고 예수님이 그 잔을 피해서 죽지 않으면 인류가 죄로 멸망할 것이다. 이건 그냥 지나가는 얘기니까 이거를 또 너무 신학적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또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신탁을 받은 스파르타 레오니다스 왕이 고작 300의 용사를 가지고, 왜냐면 이 지형적으로 볼 때 100명이 나왔다고 해서 100명이 함께 싸우는 게 아니고 그 좁은 골목으로 오는 대로 앞장선 사람 계속 이겨나가면
계속 줄줄이 오면서 이제 죽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이 테르모필레이에서 전투를 임하면서 요건 조금만 시간만 가지면 문제가 없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전투를 벌였는데 첫째 날 스파르타의 앞장선 용사들이 계속 다가오는 이 페르시아 군대를 죽이니까 그냥 그날 하루는 완전히 다 죽음으로 끝났고 다시 다음 날도 또 그리는 거예요. 이틀도 그렇고 3일째도 그렇고 이게 만만하게 봤는데 정말 용맹한 스파르타의 앞에 전사들이 계속 오는 페르시아 군들을 이렇게 죽여나가니까 당황한 거예요. 이거 큰일 났네. 또 다른 마라톤 전투의 전철을 밟을 것 같은 느낌이 온 거야. 그래서 이제 고생할 끝에 항상 배신자가 나타나. 이 스파르타 쪽에 한 배신자가 아하수에로 왕에 가가지고 저 길만이 유일한 길이 아니다. 내가 목동의 길을 아는데 이렇게 우회해서 가게 되면은 스파르타가 진을 친 그 뒤쪽에서 칠 수 있다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그 이름이 있어요. 근데 너무나 우리 일제시대 때 이한영과 같은 이름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르쳐 주는 바람에 결국은 그 레오니다스가 처절하게 싸워서 정말 끝까지 막아낼 수 있을 것 같았던 스파르타군이 마침내는 뒤에서 쳐들어오는 이 페르시아 군까지 합사하면서 결국은 전멸합니다. 근데 그때 이 스파르타 왕이 자기는 신탁을 통해서 죽을 걸 알았어요. 근데 언제 죽을 줄은 몰랐지만 그래서 이 300의 스파르타 정예의 용사와 아테네에서 지원 나온 한 2-3천 몇 명의 아테네 군이 있었대요. 근데 이 전쟁이 임할 때에 어차피 이 전쟁은 지는 전쟁이다. 그리고 져야 우리 그리스가 구원을 받는다. 이걸 이제 신탁을 믿고 어차피 지는 전쟁이니까는 아테네 군들에게는 너희들은 여기 남겨있지 말고 빨리 아테네로 가서 후위를 도모하라. 이렇게 해서 한 3천여 명의 아테네 군에게 그걸 얘기를 했더니 또 다 믿고 가버렸네. 그래가지고 남은 사람이 700여 명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알았냐면은 이제 결국은 이제 이 레오니다스의 왕의 얘기를 듣고 한 2,300명은 왔다가 다시 그냥 후퇴를 해서 아테네에서 이제 테미스토클레스의 명령을 가지고 이제 그 유명한 살라미스 전쟁을 준비한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스파르타의 레오니다스의 300 용사가 싸우는 동안에 이미 여기가 뚫릴 거를 예상을 하고 언제인지 모르지만 황금과 같은 3일간의 시간을 벌고 그 전체의 아테네 시민들을 다 살라미스 섬으로 피신시킬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레오니다스의 300 용사들이 다 전멸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게 되면은 그 언덕까지는 아마 시간상 올라가지 않겠지만은 그 위에 레오니다스 성제가 좋다 얘기가 나와요. 거기 보면 레오니다스가 전한 말이 있어요. 그리고 이 영웅은 죽으면 무덤이 성지가 되기 때문에 무덤을 남기지 않아.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거를 알고 레오니다스의 시신을 아주 모를 곳에 이렇게 이제 버린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레오니다스가 남긴 말 중에 이곳을 지나서 이제 스파르타로 가는 나그네들이요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곳에 잠든 300의 용사는 스파르타의 법을 존중하여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싸우다가 패배해서 돌아가면 부인도 창피했대. 그 정도로 스파르타의 그 여인들이나 아이들이나 이 국민들은 아주 똘똘 뭉친 그래서 이 강한 이 정신을 얘기할 때 스파르타 스피리추얼이라고 얘기하잖아. 스파르타의 정신. 그러니까 아테네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우리 스파르타의 법을 지키기 위해 이곳에 300의 용사가 잠들어 있다라는 그 비문이 그 전쟁터 위에 한 곳에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아까 제가 예수님 거를 얘기는 좀 비약한 거지만 이 스파르타 레오니다스의 이 테르모필레 전투는 이 그리스의 철학에 굉장히 영향을 미쳤는데 그런 거래요. 이 영광스러운 죽음은 불멸의 삶이다. 그러니까 개죽음을 당해갖고 잊혀지고 조롱거리가 되는 것보다 죽더라도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면 아주 불멸의 삶을 살 것이다. 길이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25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제가 갈 적마다 그리스인들이 거기를 와.
그러면서 2500년 전 페르시아와 대항해서 장렬하게 전사함으로써 아테네 그리스를 구원한 이 레오니다스를 기억하는 것이 2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후손들이 거기를 찾으면서 레오니다스와 그의 300용사를 기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옆에, 전 그때 알았어요. 옆에 뭐가 있어서인지 물어봤더니 그때 3천여 명의 이 아테네 군사들이 레오니다스의 말을 듣고 다 돌아간 게 아니고, 그래도 내가 끝까지 레오니다스와 죽기까지 싸우겠다 나섰던 700여 무명 용사의 무덤이 있는 거야 거기에. 멋있지? 700개 갔어요? 예. 한 700개가 아니고 한 개인데 700명을 기념해서 하나의 비문을 했다고. 어떻게 700개 다 세워? 생각해봐. 아,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봐. 아니 그러니까 이게 훌륭하다고. 창 들고 있잖아요. 저게 이제 레오니다스와 300용사의 기념 동상이 있었고, 나중에 알았어. 요 앞에 뭐가 있잖아요. 예, 예. 이게 무덤이에요. 700이네. 700인의 기념. 야, 그러니까 이게 그 뜻 있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레오니다스 다 그럴 때 2,300명은 야, 살았다 하고 막 다 갔는데, 그래도 의리 있었던 700의 그래도 끝까지 그러니까 멋진 왕이 있으면 죽음을 불사하고 따르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명의 아테네 700인의 기념 용사의 기념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덕 위에는 이게 이제 테르모필레 언덕이라 그러는데, 이 테르모필레는 테르마 온천은 바로 저 위쪽에 있는데, 저기 그 캠핑카 하나 있잖아요. 거기에 엄청 뜨거운 게 있는데 한번 제가 부탁을 해서 가로질러 갈 수 있으면 가줄 수 있을 거고. 자, 한번 잠깐 올라갔다 오실게요. 아, 열심히 걸으라 그랬으니까 또 걸어야지. 영화 스펙이라는 영화까지 만들잖아요. 그 최초 오리지널 시나리오가 헤로도투스에 나오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헤로도투스의 그 히스토리아를 한번 읽으시면 제가 엄청난 재밌는 이야기를 바로 이곳에는 이렇게 끝까지 싸우다가 고향으로 돌아가지는 못했지만, 이곳을 지나가는 나그네들에게 이곳에 스파르타의 법을 따르기 위해 잠들어 있는 이 내용, 이게 이제 제가 얘기해서 이제 인터넷에 나와요. 이곳을 지나가는 나그네들이여, 그대들이 스파르타에 도착하고들랑 이곳에 스파르타의 법을 지키다가 잠들어 있노라 라고 전해주시오 라는 가슴 문구란 문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바로 테르모필레, 페르시아 그리스 2차 침공 때 장렬하게 싸우다가 맞서물어서 아테네를 구한 영웅들의 무덤은 아니에요. 그때 그 아하수에랑이 이거 무덤 넘겨주면 저들의 성지가 될 거다 해가지고 어디 성문에 없애버렸대요. 그렇지만 그 정신을 이렇게 비문으로 남겨둔 것입니다. 단체 찍을 것도 아니지만 세웠던 이 사람을 시민들이 보편 추방제법을 따라서 반대하면서 추방당해요. 그러니까 어디로 도망갔느냐? 페르시아로 도망갔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페르시아가 이 그리스를 이렇게 공격하고 하는 정보를 주는 정보원으로 살다가 주전 459년에 돌아가셨어요.
이런 거 이게 그때 당시니까 이 소크라테스도 언어는 죽일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게 그냥 흔히 그렇게 사형 언도를 내려도 이미 언도를 내릴 때 다 살 수 있는 도망만 나가면 되는 거야. 이 아테네만 떠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나온 거야. 악독도 거기다. 그러니까 자기가 미워서 막 옳은 소리하고 너 자신 알라 너 자신 알라 그러고 그러니까 미워가지고 사형 한번 내렸더니 그걸 받아들여 버린 거야. 그래서 보복을 나와 같은 위대한 철학자 하나를 너희들에게 잃는 신분이 주겠다. 근데 그렇게 못해.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는 그래서 항상 반전인 거예요. 남자분들 올라가서 사진 찍는 모든 남성들이 올라가서 그리고 여성들은 남편 기다리지 마. 이거 참 역사적인 거예요. 인문학적으로. 오늘 다 찍을 수 없어서 반반으로 가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보세요. 하나만. 잠이 너무 잘했어요.